하고 둔탁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비단으로 감싼 원앙금침 위로 떨어진 것은 신랑의 뜨거운 손길도 부부의 연을 맺는 합판주의 잔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칠게 깎아 만든 손바닥만 한 목각 인형이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신부 서은수는 숨을 멈춘 채 이불 위를 뒹구는 그 기이한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나무 토막에는 눈도 코도 입도 제대로 새겨지지 않아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형상 같기도 했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짐승의 웅크린 모습 같기도 했다. 붉은 족두리를 쓴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은수의 귓가로 신랑 김윤재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파고들었다. 그것을 보아라. 명령조에 가까운 낮고 건조한 음성이었다. 은수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춘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려 애썼다. 그러나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는 없었다. 촛불 그림자에 가려진 윤재의 표정은 마치 돌을 깎아 만든 불상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오늘 낮 혼례청에서 마주했던 그 무심한 눈빛 그대로였다. 첫날 밤의 설렘이나 긴장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권태와 혐오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윤재는 은수가 인형을 집어들지 않자 한 걸음 더 다가와 털썩 자리에 앉는 대신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하고 은수의 심장을 짓밟는 듯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만 윙윙대며 이 기묘한 침묵을 비웃는 듯했다. 무엇입니까? 은수가 겨우 입술을 달싹여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윤재는 멈춰 서서 은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은수의 얼굴이 아니라 여전히 이불 위에 놓인 목각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의 정표다. 정표라니. 보통 정표라 하면 옷가락지나 놀이개 혹은 연설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신혼 첫날 밤에 투박하기 그지없는 나무 토막을 던져주고 정표라 칭하는 사내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인형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거칠었다.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어 손가락을 베일 것만 같았다. 그것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묵직했다. 이토록 단단한 나무를 이리도 거칠게 깎아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칼질이 필요했을까. 인형의 표면에는 만든 이의 분노와 조급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듯했다. 부인. 윤재가 불쑥 그녀를 불렀다. 그 호칭에는 어떠한 애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이를 부르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은수는 인형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예, 서방님. 윤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은수의 눈과 시선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슬픔과 냉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소였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나 나는 아직 그대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평생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은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김대감 댁의 장남 김윤재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으나 3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가문이 기울 뻔한 위기를 겪은 뒤로 사람이 변했다고 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웃음을 잃었으며 밤마다 술이 아닌 칼을 가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례 첫날 밤에 신부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 윤재는 은수의 당혹감을 즐기는 듯 말을 이었다. 이 인형을 보아라. 아주 단단한 박달나무로 깎은 것이다. 물에 넣어도 썩지 않고 불에 태워도 쉬ít하지 않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수의 손에 들린 인형을 검지로 툭 쳤다. 탁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약조하마. 그 인형이 낡아 비틀어지고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대를 진정한 아내로 맞이하겠소.
내 손으로 그대의 옷고름을 풀고 그대를 품을 것이요. 은수는 숨이 턱 막혀왔다. 나무가 낡아진다니, 그것도 썩지 않는다는 박달나무가 닳아 없어진다니. 그것은 세월이 수십 년, 아니 100년이 흘러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었다. 평생 은수를 여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 방에서 독수공방하며 늙어 죽으라는 저주나 다름없는 선언이었다. 윤재는 은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몸을 일으켰다. 밤이 깊었소. 피곤할 테니 쉬시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촛불을 끄트머리까지 몰아붙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은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흘릴 수는 없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인 서씨 집안을 살리기 위해, 병든 아비의 약값을 대기 위해 팔려오듯 시집온 처지였다. 상대가 귀신이든 괴물이든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은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촛불 심지를 돋우고 다시 한번 목각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투박한 칼자국들이 마치 흉터처럼 보였다. 어쩌면 이 인형은 윤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둔 채 가시를 세우고 있는 사내. 은수는 인형을 가슴에 품었다. 나무의 냉기가 비단 저고리를 뚫고 살깔에 전해졌다. 낡아지라고 하셨습니까? 은수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보다는 옥이 섞인 다짐이 서려 있었다. 남편이 던져준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그녀는 풀어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마자 시집살이는 혹독하게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은수를 보자마자 혀를 찼다. 첫날 밤부터 소방 맞은 년이라니,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구나.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은수를 힐끔거렸다. 신랑이 첫날 밤에 신방을 뛰쳐나가 사랑채에서 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은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침 문안을 올렸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어젯밤 윤재가 준 목각 인형이 매달린 주머니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인형을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기로.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그녀는 인형을 손에 쥐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그런 은수를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새아씨가 실성을 했나 봐. 온종일 나무 토막만 만지작거려. 그러나 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재가 내건 조건이 낡음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손길로 그 나무를 닳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이 1000년이 걸리든 만년이 걸리든 상관없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다. 윤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관아에 나가 일을 보고 밤늦게 돌아와 곧장 서재인 무영각으로 들어갔다. 무영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은수의 귀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쉭, 쉭,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윤재가 검수를 연마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문관으로 알려진 그가 어찌하여 밤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일까? 은수의 의구심은 날로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밤 은수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다 무영각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무영각으로 다가갔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윤재 외에 또 다른 사내의 그림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대감의 눈을 피하는 것은 이제 한계입니다. 조만간 들이닥칠 것입니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다. 윤재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물건을 찾기 전까지는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어야 해. 내 아내, 아니 그 여인에게도 눈길을 줘서는 안 된다. 내가 정을 주는 순간 그 아이도 놈들의 표적이 될 테니 은수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윤재가 자신을 멀리한 것이 단순한 미움 때문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 아이도 놈들의 표적이 된다는 말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 은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윤재는 무언가 거대한 위험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기 위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이다. 목각 인형을 준 이유도 그제야 짐작이 갔다. 낡아서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이 위험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혹은 영원히 자신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이중적인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은수는 황급히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다.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무영각을 빠져나가 담을 넘어 사라졌다. 윤재가 마루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검이 들려 있었다. 달빛을 받은 검날이 섬뜩하게 빛났다. 윤재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냐?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은수는 몸을 바짝 웅크렸다. 들킨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 같은 기세였다. 다행히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가며 울음소리를 냈다. 윤재는 긴장을 풀고 검을 거두었다.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은수는 보았다. 그의 옷소매 사이로 언뜻 보인 팔뚝에 감긴 붕대를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부상을 입은 채로 밤마다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홀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방으로 돌아온 은수는 목각 인형을 꺼냈다. 등불 아래서 본 인형은 여전히 흉물스럽고 투박했다. 하지만 이제 은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거친 칼자국 하나하나가 윤재가 삼키고 있는 분노와 고통처럼 느껴졌다. 은수는 소매 끝으로 인형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서방님, 그녀는 나직이 불렀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저라면 저 또한 제 방식대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은수는 인형을 꽉 쥐었다. 손바닥의 베기는 나무의 딱딱함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다림을 멈추기로 했다. 인형이 저절로 날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으로, 그녀의 땀으로, 그녀의 온기로 이 인형을 닳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가 부드러워지는 날, 윤재의 마음 또한 부드러워지게 만들리라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은수의 행동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생글생글 웃으며 넘겼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에도 당당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윤재의 서재 근처를 기웃거렸다. 물론 윤재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안색은 어떤지 살폈다. 윤재가 먹는 밥상에는 몰래 약초를 달인 물을 섞어 올렸고 그의 해진 옷가지는 남몰래 가져다가 밤새 기워놓고는 시치미를 떼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윤재는 의아해하면서도 별말 없이 은수의 보살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윤재가 외출한 사이 은수는 청소를 핑계로 무영각에 들어갔다. 방 안은 책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는 검은 자루가 걸려 있었는데 어젯밤 보았던 그 검이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아래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무심코 집어든 종이에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만월, 북문, 붉은 매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했을 텐데 윤재였다. 언제 돌아왔는지 소리도 없이 나타나 은수의 뒤에 서 있었다. 은수는 화들짝 놀라 종이를 떨어뜨렸다. 윤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은수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무엇을 보았느냐? 누가 시켰느냐? 장인어른이 시키더냐? 아니면 조 대감이 보낸 첩자냐? 그의 고함 소리에 은수는 귀가 멍해질 지경이었다. 은수는 아픔을 참으며 똑바로 윤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첩자라니요.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방이 어지러워 치우러 들어왔을 뿐입니다. 윤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은수의 허리춤에 매달린 목각 인형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내, 그따위 나무 토막 하나 쥐어줬다고 정말 내 아내라도 된 줄 알았더냐. 꼴사납군. 당장 나가라. 윤재는 은수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어냈다. 은수는 마루에 엎어지며 무릎이 까졌다. 쓰라린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하지만 은수는 울지 않았다.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털고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주머니 속에 인형을 움켜쥐었다. 방금 전 윤재가 내뱉은 말들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조대감, 그가 바로 윤재가 경계하는 대상이자 이 모든 불행의 원흉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윤재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한 종이 조각, 만월, 북문, 붉은 매화, 이것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윤재가 계획하고 있는 거사의 날짜와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은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형을 꺼내 들었다. 달빛에 비친 인형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은수는 인형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윤재는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없다면 적어도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어야 했다. 은수의 손가락이 인형의 배 부분을 문지르던 순간이었다. 미세하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손끝에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졌다. 나무의 결이 어긋난 듯한 아주 작은 틈새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통나무였지만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뚜껑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 비녀를 뽑아 그 틈새를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다. 뻑뻑하던 나무가 조금씩 밀려나며 틈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돌 말린 얇은 비단 1000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윤재가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건네준 이 목각 인형의 진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비단 1000조각에 적힌 글씨는 붉었다. 붓으로 쓴 먹물이 아니라 누군가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절박하게 써내려간 혈서임이 분명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 가까이 비단을 가져갔다. 낡고 바랜 천 위에는 가문의 멸문지화를 불러온 그날의 진실이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필체로 박혀 있었다. 조가 역모를 꾸미고 김에게 뒤집어 씌우다. 내 비록 육신은 찢겨 죽으나 이 원통함은 구천을 떠돌리라. 마지막 줄에는 옥새가 아닌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님의 흔적이었다. 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억눌린 신음이 목구멍을 긁었다. 윤재가 그토록 차갑게 변해버린 이유, 밤마다 칼을 갈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둔 연유가 바로 이 작은 나무 인형 뱃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윤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인형을 은수에게 건네며 했던 말은 조롱이나 핑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을 가장 안전한 곳, 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버림받은 아내에게 맡긴 무의식적인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은수는 비단 1000을 다시 꼼꼼하게 말아 인형의 빈 공간에 밀어 넣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틈새가 맞물리자 투박한 목각 인형은 다시금 침묵하는 나무 토막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은수의 손에 들린 그 무게는 천근만 근의 쇠덩이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정표가 아니라 남편의 목숨이자 가문의 명운이 걸린 비밀의 함이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마당에 매화가 지고 푸른 잎이 무성해지더니 어느새 담장 너머로 붉은 단풍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윤재와 은수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윤재는 여전히 은수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은수는 그림자처럼 그 곁을 맴돌았다. 그러나 은수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는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을 품은 파수꾼이었다. 은수는 낮이면 마루에 앉아 목각 인형을 닦고 또 닦았다. 거칠었던 나무 표면은 은수의 손기름과 땀, 그리고 끊임없는 마찰로 인해 어느새 흑단처럼 검고 반질반질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그런 은수를 보며 혀를 찼다. 킥킥, 새 아씨가 독수공방에 지쳐 드디어 미쳤나 보오. 나무 토막을 제 서방이라도 되는 양끼고 돈이 원. 부엌 어멈의 핀잔에도 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인형을 문질렀다. 이 인형이 닳고 닳아 둥그러질 때 윤재의 복수도 끝이 나고 그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도를 담아 닦았다. 은수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지만 인형은 날이 갈수록 매끄러운 윤기를 더해갔다. 그것은 은수의 인내와 윤재의 고통이 만나 빚어낸 기이한 보석과도 같았다. 시어머니 박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대를 이을 손주를 보지 못한다는 조급함은 화살이 되어 은수에게 꽂혔다. 어느 날 아침 무난 인사를 올리는 은수의 앞에 시어머니가 뜨거운 찻잔을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찬물이 튀어 은수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들어온 지 반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으니 내년이 성녀가 아니고 무엇이냐. 남편 마음 하나 잡지 못하는 칠칠 맞은 것. 박씨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은수는 뜨거운 찬물에 데인 종아리가 화끈거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박씨의 화를 돋우었다. 송구하다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풀고 산에 들어가 치성이라도 드리란 말이다. 아니면 씨바지라도 드려야겠느냐? 씨바지. 그 치욕적인 단어 앞에서도 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의 목각 인형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형 속의 혈서를 꺼내 보여주며 당신의 아들이 밤마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이 집안이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섣부른 폭로는 윤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은수는 깨진 찻잔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낮게 읊조렸다. 소첩의 부덕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흰 찻잔 조각을 물들였지만 은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눈보라가 며칠째 이어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윤재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밤마다 무영각에서 들려오던 칼바람 소리도 뚝 끊겼다. 은수는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칠흑 같은 밤, 쿵 하는 소리가 앞마당을 울렸다. 은수는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 검은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다. 윤재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은수는 비명을 삼키며 그에게 달려갔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윤재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은수가 다가가자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검에 손을 가져갔다. 지독한 방어 본능이었다. 은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접니다. 은수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그제야 윤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은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부축해 사랑채가 아닌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인들이 알면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소문은 곧장 조대감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방 안으로 들어온 은수는 윤재의 젖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다.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길게 베인 상처가 참혹했다. 썩어 문드러진 살점 사이로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은수는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지열산과 깨끗한 광목천을 꺼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챙겨준 비상약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뿌렸다. 윤재는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비틀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열에 들뜬 그의 입에서 헛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은수는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 사내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 겉으로는 강한 척, 차가운 척했지만 속은 이토록 싸마 터져 있었던 것이다. 은수는 윤재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제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물이 윤재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다. 밤새도록 윤재는 생사를 오가는 사투를 벌였다. 은수는 한숨도 자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새벽녘이 되자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윤재가 가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씨앗 속에 은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갈라진 목소리였다. 은수는 황급히 물그릇을 들어 그의 입가에 댔다. 예, 서방님, 물을 좀 드세요. 윤재는 물을 마신 뒤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자신의 처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붕대와 따뜻한 온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기대앉아 졸고 있는 은수를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목각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인형은 달빛을 받아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나 만졌으면 저리도 윤이 나는 걸까. 윤재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숨겨주고 치료해준 여인. 그는 뻗을 수 없는 손을 들어 허공에서 은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시랩을 했다. 미련한 사람.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윤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옷차림으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은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안색이 창백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은수를 보는 눈빛이 아주 조금 변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미안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은수를 부르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윤재식의 배려임을 은수는 깨달았다. 그가 은수에게 말을 걸고 정을 표하는 순간 은수는 그의 약점이 되어 적들의 표적이 될 것임을 그 역시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윤재는 하인에게 일러 은수에게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보냈다. 몸이 허해 보이니 다려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에 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말 한마디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선물이었다. 은수는 산삼을 다려 다시 윤재의 밥상에 몰래 올렸다. 지금 보양이 필요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윤재였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은수는 성 밖의 사찰로 불공을 드리러 가게 되었다. 가마를 타고 장터를 지나는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은수는 가마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다. 길을 비켜라. 조대감 행차시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길가로 밀어내고 있었다. 흙탕물에 나뒹구는 노인과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 화려한 가마를 타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내가 보였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 조대감이었다. 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저 자가 시아버지를 죽이고 윤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원흉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줘 대감 가마의 깃발이 펄럭였다. 깃발에 새겨진 문양 붉은 매와 그림. 은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지난번 윤재의 방에서 주었던 쪽지에 적혀있던 붉은 매화와 일치했다. 그리고 인형 속 혈서에 찍혀있던 시아버님의 옥새 옆에 희미하게 찍혀있던 낙인과도 같은 모양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재가 노리는 것은 조대감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의 뿌리, 즉 역모를 조작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은수는 가마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사찰에 도착한 은수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비는 소원은 아들을 점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 남편의 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제 인내가 그를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108배를 올리며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절을 마치는 수는 품에서 목각 인형을 꺼냈다.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 앞에서 흉물스러운 인형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은수는 인형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윤재는 칼로 싸우지만 자신은 다른 무기로 싸울 것이라고. 여인만이 갈 수 있는 곳, 여인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리고 여인만이 볼 수 있는 시선을 이용하여 윤재의 그림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는 우연히 주막 앞을 지나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조대감 집의 집사였다. 그는 술에 취해 기생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크크, 이번 보름달이 뜨는 날 우리 대감마님께서 큰 연회를 여신다네. 그때 아주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을 게야. 김가놈의 남은 싹을 마저 잘라버릴 계획이라지 아마? 은수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김가놈의 남은 싹. 그것은 윤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연회. 윤재의 쪽지에 적혀있던 만월이 바로 이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함정이었다. 윤재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조대감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은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없었다. 윤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첩자가 아니냐며 의심했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 은수는 다시 무영각 근처를 서성였다. 윤재는 방 안에 있었다.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출정 준비를 하는 듯 했다. 은수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마루 밑에 작은 쪽지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매화가 피는 밤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인형이 말해준 비밀입니다. 은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나무 인형이라는 말을 쓴 것은 도박이었다. 윤재가 그 말을 알아들을지 아니면 헛소리로 치부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무영각의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재가 마루 밑을 확인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은수는 숨을 죽였다. 과연 그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불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잠시 후 윤재의 발소리가 은수의 방 쪽으로 다가왔다. 벅, 벅, 벅. 무겁고 신중한 발걸음이었다. 발소리는 은수의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다. 은수는 목각 인형을 가슴에 품고 문을 바라보았다. 윤재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인형 아직 낫지 않았소?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조롱이나 냉소는 없었다. 대신 깊은 고뇌와 일말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무는 쉬이 낫지 않으나 그 속은 이미 비었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은수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인형 속에 숨겨진 혈서의 존재를 암시하는 동시에 겉으로 보이는 조대감의 연애가 함정임을 경고하는 중의적인 대답이었다. 문 밖의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다. 윤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짧은 한숨과 함께 돌아섰다. 오늘은 달이 너무 밝아 사냥하기 좋지 않군.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은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윤재가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은 것이다. 그날 밤 이후 김윤재의 무영각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으나 그 공기 속에는 이전의 살벌한 냉기 대신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윤재는 은수를 대놓고 찾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마당을 지나갈 때면 서책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문살 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곤 했다. 은수 또한 그 시선을 느꼈으나 짐짓 모른 체하며 제 할 일을 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그 반질반질한 목각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흑단처럼 검게 빛나고 달빛을 받으면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그 기이한 물건은 이제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은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인형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릴 때면 서늘한 기운에 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다. 은수는 그 인형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남편을 살릴 유일한 칼날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조대감의 함정을 피하게 한 그날 밤의 족지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은 셈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조대감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윤재가 함정에 빠지지 않자 그들은 윤재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음을 눈치챈 듯했. 집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시선들이 늘어났고 장터에 나간 하인들이 왈패들에게 시비를 걸려 얻어맞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압박이었다. 우리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은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윤재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마루를 서성였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지 못해 주먹으로 기둥을 치곤 했다. 그의 손등이 까져 피가 흘러도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은수는 약함을 들고 그의 방문 앞까지 갔다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윤재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니, 어쩌면 더 결정적인 순간 그가 이성의 끈을 놓으려 할 때 그를 붙잡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둥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은수는 바느질감을 챙겨 안방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포졸들이었다.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느질 바구니를 밀어두고 급히 마당으로 나갔다. 윤재는 이미 사랑채 마루에 나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관아의 포교가 거만하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윤재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김윤재, 내 놈에게 영모의 잔당과 내통했다는 혐의가 포착되었다. 잠시 서재를 수색해야겠으니 썩 비키거라.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다. 증거도 없이 양반의 집을 수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도발이었다. 윤재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망발을 하는가? 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뒤지겠다니. 이것이 국법에 맞는 처사인가? 윤재의 호통의 포교는 비릿하게 웃었다. 조 대감의 명이다. 국법보다 높은 것이 대감마님의 뜻인 것을 모르느냐. 포졸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무영각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벽에 걸린 족자를 찢으며 행패를 부렸다. 윤재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검을 뽑아 그들의 목을 베고 싶은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칼을 뽑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영모의 증거가 될 터였다. 은수는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포졸들은 방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윤재는 이미 중요한 문서나 흔적들을 모두 없앤 뒤였다. 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증거가 아니었다. 윤재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물건. 즉 사라진 선대 대감의 유품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포교는 빈손으로 나오며 윤재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쥐새끼처럼 꽁꽁 숨겨두었나 보군. 하지만 두고 봐라. 내 놈이 제 발로 기어나와 빌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마당에는 찢어진 서책과 깨진 기물들만이 나뒹굴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윤재는 비를 맞으며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휘감기고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을 가렸다. 은수는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윤재는 그녀가 씌워주는 우산을 거칠게 쳐냈다.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보았느냐? 저들이 내 집을, 내 아버지의 혼이 깃든 곳을 짓밟는 꼴을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이냐? 언제까지 쥐새끼처럼 숨죽여 살아야 해? 윤재는 바닥에 떨어진 찢겨진 아버지의 문집을 주워 들고 오열했다. 증거가 필요해.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놈들의 목줄을 끊을 그 증거만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버님은 분명 어딘가에 남기셨을 것이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야. 아니면 놈들이 이미 없애버렸거나. 윤재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오늘 밤이다. 내 오늘 밤 조대감의 목을 베고 나도 죽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영각으로 향했다. 검을 챙기러 가는 것이다.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조대감의 집은 사병들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았다. 홀로 뛰어든다면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다. 은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윤재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시오. 윤재가 소리쳤다. 못 비킵니다. 은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그녀는 목청을 높였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서방님이 죽으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은 누가 달래드립니까? 가문의 명예는 영영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윤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은수를 노려보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대로 앉아서 당하란 말이냐? 네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윤재가 은수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은수는 품속에서 목각 인형을 꺼내 윤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은수의 외침이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서방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증거, 아버님의 피와 눈물이 담긴 진실이 바로 여기, 이 나무 인형 속에 있습니다. 윤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빗방울이 목각 인형 위로 떨어져 튀어 올랐다. 그는 멍하니 인형을 그리고 은수의 결연한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소리냐?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수는 대답 대신 윤재의 손을 잡아 끌고 무영각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다. 은수는 촛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그녀는 젖은 옷소매로 인형의 물기를 닦아냈다. 그리고 비녀를 뽑아 익숙한 솜씨로 인형의 배 부분에 있는 숨겨진 틈을 눌렀다. 딸깍, 미세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갈라졌다. 윤재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형 속에서 돌돌 말린 붉은 비단 천을 꺼냈다. 보십시오. 은수가 천을 펼쳐 윤재에게 건넸다. 윤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붉은 혈서, 익숙한 필체, 그리고 아버지의 지장. 윤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비단 위를 적셨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제가 이 귀한 것을 몰라보고. 윤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냉대했던 아내의 품속에, 그것도 자신이 장난처럼 던져준 나무 인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뜻이었다.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며느리의 품, 그리고 아들이 언젠가 마음을 열고 아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발견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것이다. 한참을 오열하던 윤재가 고개를 들어 은수를 보았다. 은수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윤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은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덥석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었다. 부인, 윤재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 눈이 멀었었소.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내 곁에 있는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소. 이 못난 놈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은수는 윤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이 윤재의 손끝에 느껴졌다. 인형을 닦고 또 닦아 만들어진 인내의 흔적이었다. 은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부부입니다. 서방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고 서방님의 원한이 제 원한입니다. 그녀의 말은 윤재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과 같았다. 윤재는 은수를 와락 끌어안았다. 처음이었다. 혼례를 치른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곁을 내주지 않았던 그가 제 팔로 아내를 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은수는 남편의 품에서 비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짙은 회한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울음은 그치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놈들을 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은수의 단호한 말에 윤재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은수를 놓고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광기와 조급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예리한 이성이 돌아와 있었다. 부인의 말이 맞소. 이것만 있으면 조 대감을 칠 수 있소. 허나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오. 놈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으니 확실한 기회를 노려야 하오. 윤재는 혈서를 다시 인형 속에 넣고 봉인했다. 그리고 인형을 은수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것은 계속 부인이 맡아주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바로 부인의 품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이제 윤재에게 은수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이자 책사였다. 윤재는 자신이 파악한 조 대감의 세력과 동향을 은수에게 털어놓았고, 은수는 여인의 시각에서 본 정보들과 한간의 소문을 더해 계책을 보완했다. 보름 뒤 왕실의 종친들이 모이는 기로연이 열립니다. 은수가 입을 열었다. 조대감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왕의 친위대장인 강장군은 대쪽 같은 성품이니 그가 보는 앞에서 증거를 내보인다면 조대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오. 하지만 문제는 연회장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윤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제가 돕겠습니다. 은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이? 위험하오. 절대 안 돼오. 윤재가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나 연회의 흥을 돋우는 기녀들이나 악공 틈에 섞인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춤을 추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방님이 틈을 타 강 장군에게 접근하십시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자칫하면 은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윤재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보았다. 나 때문에 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은수는 윤재의 손을 다시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서방님, 이 인형을 보십시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목각 인형을 가리켰다. 이 인형은 제 손길로 닳고 닳아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습니다. 나무도 변하는데 사람의 운명이라고 못 바꾸겠습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서방님의 아내, 김가문의 며느리입니다. 윤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부인의 뜻을 따르리다. 대신 약조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인만은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고.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굳은 맹세를 나누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었지만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두 사람의 뜨거운 의지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수는 다시 인형을 허리춤에 찼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제 이 인형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조정을 도려낼 날카로운 칼이자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준 붉은 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은수는 은밀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왕년의 기녀였던 늙은 하녀를 찾아가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밤마다 헛간에 숨어 발이 부르트도록 춤을 연습했다. 윤재는 낮에는 칩거하며 때를 기다리는 척 연기했고 밤에는 은수의 춤 동작에 맞춰 검수를 변형한 호신술을 가르쳤다. 은수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윤재의 검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두 사람의 호흡은 하나가 되어갔다. 그러던 중 조대감 측에서 기로연에 올릴 술과 음식을 김대감 댁에 노비들이 준비했던 곳에서 징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은수는 하녀로 변장하여 연애 준비단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로연 당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바람은 서늘했다. 은수는 남루한 하녀복을 입고 얼굴에는 숯, 검댕을 칠한 채 궁으로 들어가는 식자재술의 틈에 몸을 숨겼다. 품속에는 목각 인형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윤재는 악공으로 위장하여 다른 문을 통과하기로 했다. 성문 앞에서 경비병들의 검문이 이어졌다. 창이 짐수레를 푹푹 찌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수는 숨을 죽였다. 바로 옆에 있던 쌀가마니에 창끝이 박혔다가 빠져나갔다. 한 뼘만 옆이었어도 은수의 다리가 찔릴 뻔했다. 통과, 경비병의 고함 소리와 함께 수레가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비단 천막이 쳐지고 온갖 산의 진미가 상위에 올랐다.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장군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은수는 부엌일을 돕는 척하며 연회장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윤재를 찾았다. 저 멀리 앞공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윤재가 보였다. 그는 검은 고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언제든지 품속의 단검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대감이 손뼉을 쳤다. 자, 흥이 깨지는구나. 무의들은 무엇을 하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무의들이 쏟아져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은수는 때를 기다렸다. 무의들의 춤이 절정에 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그녀는 옷 속에 감춰두었던 무의복을 드러내며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때였다. 조대감이 갑자기 손짓을 하여 음악을 멈추게 했다. 잠깐 저기 구석에 숨어있는 계집은 누구냐.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이리 가까이 와 보아라. 조대감의 번들거리는 눈길이 정확히 은수가 숨어있는 기둥 뒤를 향했다. 은수는 숨이 턱 막혔다. 들킨 것인가.
윤재의 검은고 소리가 뚝 끊겼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연회장을 감쌌다. 은수는 천천히 발을 옮겨 불빛 아래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목각 인형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 대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이 바로 나무 인형이 낡아 부서질 때였다. 조 대감의 탁한 눈동자가 은수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고 연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 있었다. 은수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춘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묻은 숯 검댕과 남루한 하녀복은 그녀의 미모를 가리고 있었으나 눈동자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묻지 않느냐. 내년은 누구이기에 감히 귀한 연회장의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느냐. 조대감의 호통에 주변의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저 멀리 앞공석에 앉은 윤재의 손이 검은고 줄을 끊어버릴 듯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지금이라도 달려나오려는 기세였다. 은수는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윤재가 움직이면 두 사람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찬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걸치고 있던 낡은 겉옷에 고름을 풀었다. 스르륵 거친 삼배옷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연회장에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숯 검댕이 묻은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그 안에는 눈이 시릴 만큼 하얀 소복이 감춰져 있었다. 그것은 춤을 추기 위한 무복이자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를 기리는 상복 쌈푸이였다. 은수는 허리춤에 매달린 검은 목각 인형을 꽉 쥐었다가 놓으며 조 대감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소인, 대감마님의 흥을 돋우기 위해 찾아온 이름 없는 광대이옵니다. 천한 몸짓이나마 바쳐도 되겠나이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조대감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으나 술기운과 오만함에 취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맹랑한 계집이로다. 좋다. 어디 한번 놀아보거라. 만약 내 흥을 돋우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술안주로 삼을 것이다. 은수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긴 하얀 소매가 허공에 곡선을 그렸다. 앞공석에 있던 윤재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둥, 그가 튕긴 검은고 소리가 묵직하게 깔리며 연회장의 소음을 잠재웠다. 은수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한 교태를 부리는 기녀의 춤이 아니었다.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 춤이었다. 그녀의 발디딤은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달래듯 무겁고도 처절했다. 하얀 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윤재의 검은고 연주 또한 절절했다. 그는 현을 뜯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깎아내듯 격정적으로 연주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과 분노가 선율과 몸짓을 타고 하나로 얽혀들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사람들은 술잔을 든 채 넋을 잃고 그 기이하고도 슬픈 춤사위를 바라보았다. 조대감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졌다. 술에 취해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등골이 오싹해졌다. 은수가 회전하며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에서 죽은 김대감의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그만하라. 조 대감이 소리쳤으나 윤재의 검은고 소리는 더욱 커져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은수의 춤은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은수는 춤을 추며 점점 조대감이 앉은 상석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조대감 단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살기 어린 눈빛. 그것은 무의의 눈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자객의 눈이었다. 조대감 옆에 앉아있던 강장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상하다. 멈춰라.
강 장군의 외침과 동시에 호위무사들이 은수를 향해 창을 찔러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은수는 춤을 추던 동작 그대로 몸을 비틀어 창날을 피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목각 인형을 꺼내 들었다. 검게 빛나는 인형은 조명 아래서 기괴한 광택을 뿜어냈다. 조 대감, 은수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이것을 보시오. 당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여기 있소. 은수는 주저없이 인형을 높이 쳐들었다가 조대감의 술상이 놓인 단단한 화강암 바닥을 향해 내리꽂았다. 콰직, 둔탁한 파여름이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박달나무로 깎은 단단한 인형이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다. 수없이 닿고 문질러 돌처럼 단단해진 껍질이 깨지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붉은 비단 뭉치가 튀어나와 조대감의 발치로 굴러갔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조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천을 집어 들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손이 있었다. 강장군이었다. 왕의 친위대장인 그는 본능적으로 그 물건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가 붉은 천을 낚아채 펼쳤다. 선명한 붉은 글씨 그리고 그 아래 찍힌 옥새와 지장, 강장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선대 김대감의 혈서가 아니오? 그리고 이 낙인은 대감의 가문에서만 쓰는 매화 문양이 분명하오. 강 장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철렁철렁 울렸다. 영모를 꾸민 것은 김가가 아니라 조가였단 말인가.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조대감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건 모함이다. 저 미친년이 가짜를 만들어와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다. 조대감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 년을 죽여라. 저 요물 같은 년의 목을 쳐라. 그의 고함에 당황한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은수에게 달려들었다. 은수는 피할 곳이 없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챙 하는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은수가 눈을 뜨자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선 넓은 등이 보였다. 윤재였다. 악공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감춰두었던 검을 뽑아든 윤재가 사병들의 칼을 받아내고 있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윤재가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의 검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사병들을 베어 넘겼다. 서방님! 은수가 외쳤다. 윤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부인, 강장군 뒤로 피하시오. 증거를 지켜야 하오. 윤재는 혼자서 10수명의 사병을 상대했다. 그의 몸놀림은 지난 1년간 밤마다 갈고 닦은 분노와 한이 서려 있어 거침이 없었다. 베이고 찔려 피가 튀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처럼 더욱 맹렬하게 조대감을 향해 길을 냈다. 연회장은 비명과 칼싸움 소리로 지옥도처럼 변했다. 강장군은 혈서를 품에 넣고 왕실 근위대를 호출했다. 어명이다. 역적조 아무개를 포박하라.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도 좋다. 강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회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근위병들이 들이닥쳤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조대감은 독 안에 든 쥐꼴이 되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윤재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윤재의 검끝이 조대감의 목젖을 겨누었다. 어딜 가느냐. 내 아버지의 피값을 치르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윤재의 눈빛은 서늘함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조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려주게. 내 모든 재산을 줄 테니. 비굴한 목숨 구걸이었다. 윤재는 싸늘하게 웃었다. 재산.
내 놈이 빼앗아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정이었다. 내 아내가 1년을 하루같이 문질러 닳게 만든 그 나무 인형보다 못한 내 놈의 목숨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윤재가 검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강 장군이 다급하게 외쳤다. 멈추시오. 그 자를 죽이면 증인이 사라지오. 국법으로 심판해야 마땅하오. 윤재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팔뚝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목을 베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으나 저만치서 자신을 바라보는 은수의 눈빛이 들어왔다. 은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살인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귀한 김가문의 장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윤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조대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근위병들이 달려들어 조대감을 밧줄로 꽁꽁 묶었다. 이놈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강 장군의 호령이 떨어졌다. 조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이미 그의 권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술잔과 같았다. 소란이 잦아들고 연회장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화려했던 음식들은 엎어지고 비단 천막은 찢겨나갔다. 그 폐허의 한가운데 윤재와 은수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윤재는 검을 버리고 비틀거리며 은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은수는 달려가 쓰러지려는 윤재를 부축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목각 인형의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수없이 많은 밤을 은수의 손에서 닳고 닳았던 그 인형은 제 소임을 다하고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보시오, 부인, 윤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인형이 부서졌소. 낡아서 비틀어지다 못해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소. 은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 지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재는 피 묻은 손으로 은수의 뺨을 어루만졌다. 약조를 지키겠소. 이제 그대는 진정 나의 아내요. 그리고 나는 그대의 남편이요. 윤재는 은수를 품에 안았다. 주변의 시선도 몸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마치 축복의 꽃잎처럼 두 사람의 발치에 널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였다. 강 장군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김윤재, 그리고 부인. 두 분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소. 전하께 이 사실을 고하여 반드시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그리고 김대감의 명예도 즉시 회복될 것이요. 윤재는 강 장군에게 답례를 한 뒤 다시 은수를 바라보았다. 집으로 갑시다. 우리의 집으로.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깨진 목각 인형의 조각 하나를 은수가 몰래 주워 품에 넣었다. 이 치열했던 전투와 그보다 더 치열했던 기다림의 시간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양도성에 불어닥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은 계절이 바뀌면서 따스한 봄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조대감의 일파는 모조리 추포되어 유배를 가거나 참형을 당했고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던 김윤재의 가문은 화려하게 복권되었다. 왕은 친히 윤재를 불러 그간의 노고와 충정을 치하하고 죽은 윤재의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의 벼슬을 추서하였다. 굳게 닫혀있던 김대감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던 날 구경 나온 백성들의 환호성은 담장을 넘었다.
흉가라 불리며 잡초만 무성했던 마당은 하인들의 분주한 빗자루질로 말끔해졌고 지붕의 기와 한 장 한 장까지 윤이 나도록 닦여졌다. 그러나 집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기와도 왕이 하사한 금비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안주인 서은수의 얼굴이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온 늦은 밤. 윤재와 은수는 안방에 마주 앉았다. 혼례를 치른 지 꼬박 1년 하고도 반이 지난 시간이었다. 첫날 밤에 그 서늘했던 냉기와 불안감은 온데간데없고 방 안에는 은은한 모란 향기와 촛불의 따스한 온기만이 감돌았다. 윤재는 은수를 바라보았다. 고생으로 조금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 윤재의 시선이 은수의 무릎 위에 놓인 물건으로 향했다. 그것은 지난 연회장에서 조대감의 죄를 밝히고 산산이 부서졌던 목각 인형의 잔해 중 은수가 몰래 챙겨온 머리 부분 조각이었다. 비록 몸통은 사라지고 형체는 알 수 없게 되었으나 은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그 질감만은 여전했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마치 은수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소? 윤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은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의 피와 눈물 그리고 기다림이 서린 물건인 것을요. 윤재는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 1년 전 그가 이 인형을 은수에게 던져주며 했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날가 비틀어질 때 비로소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그녀를 밀어내려던 비겁한 핑계였다. 하지만 은수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나무를 낡게 만든 것은 세월이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손길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부인.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죄인이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고 상처 주었소. 독수공방의 외로움 속에 당신을 가두고 첩자가 아니냐 의심까지 했으니 내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소. 윤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사내의 모습이었다. 은수는 윤재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거친 무인의 손바닥이 따뜻했다. 서방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서방님이 짊어졌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압니다. 그 차가움은 저를 밀어내려던 것이 아니라 혹여 불똥이 튀어 제가 다칠까 염려하신 배려였음을 이 나무 인형 속의 혈서를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수의 말에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현명함과 깊은 이해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군주에게 바치는 충성의 맹세보다 더 숭고한 반려자에게 바치는 사랑의 서약이었다. 서은수, 나의 아내, 나의 구원자여. 윤재가 은수의 두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대가 맹세코 지켜낸 이 목숨, 이제 오롯이 그대를 위해 쓰겠소. 박달나무는 부서졌으나 내 마음속에 그대를 향한 연정은 천년 묵은 느티나무처럼 뿌리내렸소. 부디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고 받아주겠소. 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재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응시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저고리 고름을 잡았다. 1년 전 차갑게 돌아섰던 그날 밤과는 달랐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타오르는 촛불처럼 뜨거웠다. 약조한 대로 인형이 낡아 부서졌으니 이제 그대는 진정 나의 여인이요. 윤재가 속삭였다. 스르륵 옷고름이 풀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비단결 스치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날 밤 김윤재와 서은수는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밖에서는 봄비를 알리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렸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숨결로 훈훈하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긴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눈을 떴을 때 윤재는 곁에 없었다. 덜컥 겁이 났으나 이내 방문이 열리며 윤재가 다과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일어났소? 밤새 고단했을 터인데 더 자지 않고. 윤재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상을 내려놓았다. 천하의 김윤재가 부인을 위해 직접 조반을 챙겨오다니. 하인들이 본다면 까무러칠 일이었다. 은수는 얼굴을 붉히며 이불깃을 여몄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인들을 시키시지 않고 윤재는 빙긋 웃으며 은수의 곁에 앉았다. 내 손으로 해주고 싶었소. 지난 세월 당신이 나를 위해 몰래 약을 다리고 옷을 기워주었던 것에 비하면 이는 조족지열도 안 돼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꿀보다 달았다. 윤재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 은수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다. 오늘 아버님 묘소에 갈 생각이요. 가서 말씀드려야지. 아버님이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은 그 혈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며느리를 내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은수는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시집온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범하고도 벅찬 행복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윤재는 조정에 복귀하여 강직한 관리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 목민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지혜롭고 인자한 관리가 된 것은 그의 뒤에서 내조하는 현명한 부인 서씨 덕분이라 입을 모았다. 은수 또한 집안을 잘 다스려 김가문을 다시 명문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을 남몰래 도우며 덕망을 쌓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무영각의 마루에는 꼬마 아이 하나가 앉아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윤재와 은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현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반질반질하게 다른 검은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윤재가 퇴청하여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윤재의 품에 안겼다. 아버님, 이것 보세요. 어머니가 주신 장난감이에요. 아주 단단해요. 윤재는 아이를 번쩍 들어 안으며 나무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 옛날 은수가 목숨처럼 지켰던 그 인형의 조각이었다. 은수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하도 칭얼거려 주었더니 며칠째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윤재는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그렇군. 녀석도 아비처럼 끈기 하나는 타고난 모양이요. 윤재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은수에게 차를 권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덮었다. 부인, 기억하오? 내가 처음 이 인형을 주며 했던 말. 윤재가 물었다. 은수는 찻잔을 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날가 비틀어지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셨지요. 윤재는 고개를 저으며 뜰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몰랐소. 나무는 낡아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길을 탈수록 더 단단하고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말이오. 우리의 연도 그러하지 않소?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깎아내고 생채기를 냈지만 결국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딱 들어맞는 짝이 되었으니. 은수는 윤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손바닥에 박혀있던 굳은 살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의 영혼에 굳은 살처럼 박혀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다. 예, 서방님,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고 기다려줄 뿐이지요. 서방님이 저를 기다려주셨듯이 저 또한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며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당에 단풍나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혈서처럼 붉은 빛이었으나 이제는 공포나 원한이 아닌 풍요와 성숙의 색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비의 품에서 나무 조각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 작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무는 더욱더 깊은 윤기를 머금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김대감 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집안을 지탱하는 힘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깨지고 부서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투박한 나무 조각 속에 있음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윤재는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날이 차오. 들어갑시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허리를 감았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 얽히고 설킨 열리지처럼 다정하고 견고해 보였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아 그들의 창가를 오래도록 비추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빚어낸 사랑과 인내의 역사는 대대손손 이어져 후일 김가문의 자손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그 검은 나무 조각을 꺼내보며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모난 부분까지도 내 손길로 어루만져 둥글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그 낡은 나무 인형은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던 것이다.